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제가 아내 수진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랑 차 한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해 좀 해줘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도연, 올해 58입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35년을 일했죠. 이제 2년만 있으면 정년퇴직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은 단 하나였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 수진과의 결혼 생활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요.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이제는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 되는 나이가 됐죠. 그래서 저는 퇴직 후 계획도 세웠습니다. 수진이랑 국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면서 여유롭게 살려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였을까요? 수진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년 여성들이 취미 생활하는 게 어디 나쁜가요? 건강에도 좋고 친구들도 생기고 저는 오히려 격려했습니다. 자기야, 운동 좋지. 자주 다녀와. 그렇게 말하며 등산화도 사주고 배낭도 새로 사줬죠. 수지는 좋아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산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처음엔 오후 3시쯤 돌아오더니 어느새 5시, 6시, 그리고 7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산행 코스가 길었어요. 다들 식사하자고 해서요. 카페에서 수다 떨다 보니까요.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럴듯했죠.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아는 향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쓰던 향수는 은은한 꽃향기였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좀 더 진하고 세련된 향이었죠. 거실에서 수진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수진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당황한 기색이었죠.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그런데 향수 바꿨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동호회 언니한테 얻어 뿌려봤어요. 괜찮죠? 그래, 괜찮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굳이 다른 사람 향수를 뿌렸을까요? 그것도 등산 가는 날에요. 배낭 옆에 새 등산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에 형광 노란색 라인이 들어간 멋진 디자인이었죠. 장갑 새로 샀어? 네, 전에 쓰던 게 너무 낡아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작년 겨울에 장갑을 새로 사줬는데 벌써 낡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쓰던 장갑이 거기 있었어요. 손에 들어보니 멀쩡했습니다. 구멍 난 것도 없고 찢어진 데도 없었죠. 전혀 낡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멀쩡한 장갑이 있는데 새로 샀을까요? 저는 회사에 가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기 정우현에게 물어봤죠. 우연이는 변호사입니다.
오래된 친구죠. 우연아, 요즘 부부 상담 같은 거 많이 해? 왜 수진이 한테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는 게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괜히 말했다 싶었죠. 증거도 없는데 친구한테 의심을 털어놓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우연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무시하지 마. 사람 직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확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8시가 넘어서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응, 혼자 먹었어. 미안해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오느라.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 몇 명이나 돼? 한 20명 되려나. 나이도 다양해요. 남자들도 있어? 당연히 있죠. 반반 정도?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뭘 더 물어야 할지도 몰랐고 묻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내가 취미 생활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옳은 건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뭔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변했다고. 수진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28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등산 갈 때는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립스틱을 바르고 나갔죠. 오늘은 몇 시쯤 와?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4시? 5시? 산행 끝나고 차 한잔 하고 올게요. 수진이 배낭을 메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텅 빈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요. 제 의심이 기우이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등산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며칠 전부터 쌓인 의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 가방을 몰래 뒤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물통, 수건, 여분의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영수증은 등산용품점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품목을 보니 등산 장갑 2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개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죠. 분명히 2개였어요. 금액도 12만 원이나 됐습니다. 한 켤레에 6만 원씩인 고급 장갑이었던 겁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도로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신문을 집어들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수진이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 봐요?
응, 그냥 신문. 저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수지는 머리를 말리며 거실을 지나갔죠.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생각했습니다. 장갑을 왜 2개 샀을까요?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요? 누구 거죠? 저녁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그 새로 산 장갑 얼마 했어? 장갑요? 한 5만 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비싸네. 좋은 거 샀구나. 등산하려면 좋은 거 써야죠. 수지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영수증에는 1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5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거기에 날짜와 시간, 수진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외출, 저녁 8시 30분 귀가, 화장하고 나감, 향수 뿌림, 10월 17일 월요일, 낮 12시 외출, 등산 동호회 정기 모임이라고 함, 오후 5시 귀가,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 외출, 저녁 9시 귀가, 늦은 이유 안 물어봄. 기록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산에 갔고 평일에도 한두 번씩 동호회 모임이 있다며 나갔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다가 우연히 등산용품점 앞을 지나게 됐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그 가게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갑 코너를 둘러봤죠. 검은색에 형광 노란색 라인이 들어간 장갑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수진이 산 것과 똑같았어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인기 많나요? 네, 요즘 잘 나가요. 커플로 사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커플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마트에서 뭘 사려고 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안 봤어요? 응, 그냥 와버렸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록을 읽어 내려갔죠. 그러다 문득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등산 장갑 2개 구매. 12만 원. 커플 장갑. 글씨가 떨렸습니다. 제 손이 떨린 건지 마음이 떨린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 또 외출한다고 했죠. 오늘 어디가? 동호회 번개 모임이요. 저녁 먹고 올게요. 누구누구 만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언니들이랑 오빠들 몇 명이요. 왜요? 아니, 그냥.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오늘은 시간을 재보기로요. 수지는 6시에 나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시, 8시, 9시가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늦었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수지는 피곤한 척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술 마셨어? 한 잔 했어요. 수진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게 필요했죠. 금요일 저녁 저는 우연을 만났습니다. 동네 술집에서였죠. 우연아, 솔직히 물어볼게. 응, 말해봐.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연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저를 봤죠. 증거가 있어?
확실한 건 없어. 근데 정황상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장갑 영수증, 늦어지는 귀가 시간, 거짓말들, 낯선 향수 냄새. 우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도연아, 내 말 잘 들어.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를? 영수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뭐든 좋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우연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 비웠어요. 근데 말이야,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면 어떡해? 진짜 그냥 취미 생활인데 내가 의심병 걸린 거면. 그럼 그걸 확인해야지. 어쨌든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 확실히 해두는 게 나아. 우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없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8년을 함께 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설령 그게 제 마음을 부술지라도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준비했죠.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산가? 북한산이요. 오늘은 코스가 좀 긴 편이라 늦을 것 같아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등산 동호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좋은 사람들이죠. 나이도 다양하고. 젊은 사람들도 있어? 응, 있죠. 40대도 있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캐물었어요. 남자들 중에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 있어?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그러고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친절하죠. 뭐?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진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북한산이요. 등산객이 많은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건 10시쯤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북적였어요. 저는 주차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광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20명 정도 됐죠. 다들 밝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수진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검은색 등산복에 형광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손에는요, 수진과 똑같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커플 장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그러고는 남자가 수진의 배낭끈을 조절해 주더군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자, 다들 준비됐죠? 오늘은 100군데까지 갑니다.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등산객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르는 내내 저는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앞장서서 걷더군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특히 여자 회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올라가도 돼요. 물 좀 드세요.
수분 보충 중요합니다. 친절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밝았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는 더 신경을 쓰더군요. 수진 씨, 힘들면 말씀하세요. 여기 경치 좋죠? 사진 찍어 드릴까요? 수진은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일행이 쉬었습니다. 저도 멀찍이 떨어진 바위에 앉았죠. 그때 옆에서 등산객 2명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팀 보이죠? 북한산 동호회래요. 아, 저 팀장님 젊어 보이네요. 최민석 씨래요. 40대 초반인데 인기 많대요. 그러게요.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네. 최민석이요.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일행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죠.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최민석이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정상에서 다들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김밥을 먹으며 지켜봤어요. 최민석은 계속 수진 옆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나눠주고 물도 건네주고 수진은 받으며 고맙다고 했죠. 둘이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풍경인 듯 했습니다. 하산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내려갔어요.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일행이 내려왔습니다. 수진과 최민석이 나란히 걷고 있었죠.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최민석이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어요. 그런데 수진은 가지 않고 최민석과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따라갔죠. 주차장 한쪽에서 둘이 멈춰 섰습니다. 최민석이 수진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 같았어요. 수진이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이 수진의 어깨를 툭 쳤어요. 친근한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이 차에 올랐고 최민석도 자기 차로 갔죠. 저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1시간쯤 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산행 어땠어? 좋았죠. 날씨도 좋고.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동호회 사람들 다 괜찮아? 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회장 같은 사람은 누가 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회장이요? 그냥 팀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최민석 씨라고. 젊은 사람이야? 40대 초반이요. 왜요? 아니, 그냥 젊은 사람이 회장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저는 그날 밤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죠. 최민석, 40대 초반, 동호회 팀장, 수진과 친밀해 보임, 커플 장갑 착용, 수진 어깨 스킨십. 글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며칠 뒤 우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민석이라는 사람이야. 40대 초반. 확인했어? 직접 봤어. 북한산 갔었거든.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이제 더 신중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보고 있으면 미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금만 참아. 증거 더 모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문득 생각했죠. 2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그렇게 쉽게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가 왔나 봅니다. 저는 슬쩍 봤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민석 오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라고요? 수진이 최민석을 오빠라고 부른다고요? 저녁 먹어요. 수진이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 없어요? 아니, 좀 피곤해서.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리하지 말아요. 퇴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퇴직이요. 저는 퇴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과 함께할 노후를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수지는요? 수지는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최민석이라는 남자가 도대체 뭐길래? 젊어서요? 아니면 제가 주지 못한 뭔가를 주었나요? 옆에서 수진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수진이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수진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놓은 것들을 읽었죠. 장갑 영수증, 늦어지는 귀가, 거짓말들, 낯선 향수, 그리고 최민석.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정 같았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회색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등산 못 가겠구나. 수진도 집에 있겠지. 그런데 아침 8시쯤 수진이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데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등산 가야죠. 이 비에? 약속했는걸요. 비와도 가기로 했어요. 수진이 우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굳이 가나 싶었죠. 위험하지 않아? 산장까지만 갈 거예요. 거기서 차 마시고 올게요. 수진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했어요. 혼자 남은 집은 쓸쓸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죠. 저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수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비 때문에 산행 일찍 끝냈어요. 잠깐 차 마시고 갈게요.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죠. 조심해서 와. 오후 2시쯤 되니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산책이라도 할까 싶어 밖에 나갔어요. 동네를 걷다가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 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수진 가방에 있던 영수증들 말이죠. 수진은 5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비 많이 맞았어? 아니요, 괜찮았어요.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어요. 우비를 입었는데도 비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죠. 힘들었겠네. 샤워하고 와. 네, 그럴게요. 수진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수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죠. 지난번처럼 또 가방을 뒤지는 건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뭔가가 저를 떠밀었어요. 저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젖은 수건, 우비, 여벌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가 또 보였어요.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영수증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날짜였어요. 북한산 산장 카페, 오후 1시 35분.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2조각, 32,000원. 그런데 왜 2인분을 주문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영수증을 봤어요. 지난주 것이었습니다. 도봉산 맛집, 저녁 7시 20분. 된장찌개 2인분, 소주 1병, 5만 원.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 늦게 들어온 날이죠.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2인분이요. 여러 명이 먹었다면 각자 계산했거나 더 많은 인원이 찍혔을 텐데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넣고 가방을 닫았어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원하다. 수진이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했죠. 하지만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산장에서 누구랑 차 마셨어? 순간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언니들이랑요. 몇 명? 3명?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영수증에는 2인분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비 오는 날 산행, 산장 카페 영수증 2인분, 혼자 갔다고 거짓말. 10월 21일 토요일, 저녁 영수증 2인분, 여러 명이랑 먹었다고 거짓말. 거짓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이 모여 큰 배신이 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동호회 회의 있어요. 늦을 것 같아요. 무슨 회의? 다음 달 일정 짜는 거요. 몇 시쯤 끝나? 글쎄요, 한 9시?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에 갔어요. 하지만 퇴근 후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산 쪽으로 차를 몰았죠. 산장 카페가 있는 곳이었어요. 6시쯤 도착했습니다. 카페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등산객들이었죠. 그리고 7시 반쯤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차였어요. 주차를 하더니 수진이 내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최민석이었습니다. 키 큰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죠. 둘이 나란히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최민석이 뭐라고 말하자 수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제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둘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죠. 마주보고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창문 너머로 2사람이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둘이 마주보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최민석이 뭐라고 하자
수진이 웃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창문 너머 두 사람의 모습을요. 증거였습니다. 우연히 말한 그 증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둘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더니 수진의 차 앞에서 섰어요. 최민석이 수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최민석이 손을 들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최민석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차장에 제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세월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생각했어요.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따져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해야 하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한참을 더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참기로요. 증거를 더 모으기로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우연히 말했으니까요.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저녁은요? 먹고 왔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웃던 수진, 최민석이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 행복해 보이던 수진의 얼굴, 눈물이 났습니다. 58 남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28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먹었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수진과 한 집에 살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주말마다 산에 갔습니다. 평일에도 동호회 모임이라며 나가는 날이 잦았죠. 저는 매번 시간을 기록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동호회 뒤풀이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기록을 정리하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수진이 늦게 들어오는 날은 대부분 목요일이나 토요일이었어요. 특히 최근 한 달간 목요일마다 외출했죠. 동호회 정기 모임이라고 했지만 영수증들은 2인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우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연아,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 사진도 있고 영수증도 많이 모았어.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연히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확실한 걸 보고 싶어. 결정적인 거 말이야. 도연아, 내가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조심해야 해. 자칫하면 내가 다칠 수 있어. 알아. 근데 이대로는 못 있겠어. 매일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 게 미치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조심하고 뭔가 있으면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어요. 5시쯤 됐을까요? 북한산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난번 갔던 산장 카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서였죠. 수진이 오늘도 거기 갈 것 같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됐고 7시가 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어요. 7시 반쯤 수진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수진이 내렸고 이번에도 최민석이 함께였습니다. 둘이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최민석이 농담을 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웃으며 최민석의 팔을 툭 쳤습니다. 너무 친밀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기로 했죠. 카페 밖 테라스 쪽으로 돌아갔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둘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최민석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휴대폰 화면 같았죠. 수진이 몸을 기울여 가까이 봤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최민석이 말을 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최민석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서였습니다. 최민석의 손이 수진의 손을 감쌌어요.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몇 초였을 수도 있고 몇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다시 봤습니다. 수진은 다시 최민석을 보고 있었어요.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숨을 헐떡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증거들을 모으면서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는 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휴대폰으로 방금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선명했어요. 결정적인 증거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본 장면만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요. 아니, 아직.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눈치챘을까요? 저 지금 동호회 사람들이랑 있어요. 9시쯤 들어갈게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차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연의 사무실이었죠. 도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우연히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우연히 사진들을 넘겨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충분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진정해. 앉아. 우연히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건네주더군요. 도연아, 내가 지금 힘들겠지만 냉정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어떻게 냉정해?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연히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야. 증거는 충분해. 영수증들, 사진들, 목격 기록. 다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일단 더 이상 증거를 모으지 마. 충분해. 이제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소송 준비를 해야 해. 우연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집에 가서도 티 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 가서 수진을 보고 평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어? 우연히 물었습니다. 해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9시가 조금 넘어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국밥 먹었어.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수진도 거짓말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피곤해 보여요. 일찍 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응, 그럴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수진이 씻고 나와서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집에 있을 거예요. 청소도 하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 행복해 보이던 수진의 얼굴.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선명한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청소를 한다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응, 그런 것 같아. 저는 또 거짓말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참아요. 수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때는 그 손이 제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다른 남자의 손도 잡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밥 먹자. 오후에 저는 우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연아, 결심했어? 응, 진행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서류 준비할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할 거야. 최민석한테도? 당연하지. 불륜 상대방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우연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 케이스마다 다른데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오래 걸리네. 법적 절차가 원래 그래.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과는 좋을 거야. 우연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우연아, 응? 내가 잘하는 거 맞지? 제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배신한 건 저쪽이야.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어요. 28년이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죠.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요. 수진도 알게 될 거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것들을 읽어봤어요. 날짜들, 시간들, 영수증들, 거짓말들.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 고통도, 배신도, 진실도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연히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수진과 식사하고 TV 보고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지옥이었어요. 수진을 볼 때마다 카페에서 손잡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우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아, 서류 다 준비됐어. 내일 만나자. 금요일 저녁 저는 우연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야. 수진 씨한테랑 최민석 씨한테 각각 청구하는 거야. 우연히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수진 씨한테 5천만 원, 최민석 씨한테 3천만 원. 불륜의 정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적정한 금액이야.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이제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야? 응.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환장이 나가. 수진 씨한테도 최민석 씨한테도. 그럼 수진이 알게 되겠네. 당연하지. 소환장 받으면 다 알게 돼. 우연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각오해야 해. 수진 씨가 알게 되면 집안이 난리 날 거야.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면하기 전에 내가 조언 하나 할게. 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아무리 화나도 소리 지르거나 폭력 쓰면 안 돼. 너한테 불리해질 수 있어. 알았어. 저는 대답했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수진을 마주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 우연히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여보, 지금 어디예요? 퇴근하는 중인데. 빨리 와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소환장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이 최민석이랑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장갑 2개 산 것, 카페에서 손잡은 것, 2인분 영수증들, 다요. 저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수진이 휘청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9월부터요. 당신이 등산 동호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2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28년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웠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원했고, 뭐가 부족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회사 일만 했어요.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았잖아요. 관심 없었다고요? 그럼 등산 가는 거 말린 적 있어요? 새 장비 사주고 격려했잖아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한 거잖아요. 진심으로 나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아내라는 역할만 본 거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석 오빠는 달랐어요. 나를 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내 얘기를 들어줬고, 웃겨줬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요. 나를 여자로 봐줬다고요. 민석 오빠요? 저는 그 호칭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살도 더 어린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다니요. 그래서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요? 외롭다는 게 바람 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당신이에요. 외롭다는 게 바람 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얘기했어야죠. 내가 소홀하면 말했어야죠. 당신도 잘못이 있어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날 방치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언제 데이트했어요? 언제 나를 여자로 봐줬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최근 몇 년간 수진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바람은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했으면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소송 진행할 거예요. 최민석한테도 청구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호하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래야 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잤고 수진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28년 만에 따로 자는 밤이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12월 15일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수진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죠.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없었어요. 수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우연과 통화했어요. 내일 긴장되지? 응, 많이 떨리네. 잠도 안 와. 괜찮아.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연히 격려했습니다. 최민석도 나와? 당연하지. 피고니까 출석해야 해. 직접 보게 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민석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거였어요.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를요. 재판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법원 앞에서 우연히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연아, 여기. 준비됐어? 응, 최대한 준비했어. 저는 우연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죠. 저기 수진 씨 왔다. 우연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저를 봤지만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었어요. 북한산에서 멀리서 본 적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정면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잘생긴 편이었죠. 40대 초반답게 젊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색해 보였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최민석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최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법정이 시작됐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죠.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원고 박도연은 피고 이수진 및 피고 최민석의 불륜관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이 피고들의 배신으로 인해 파탄났습니다. 우연히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원고는 피고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우연히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영수증들, 사진들, 제가 기록한 일지들이었죠. 제 고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피고 이수진 입장은?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죠. 피고 최민석은? 피고 역시 사실을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최민석의 변호사도 인정했습니다. 최민석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불륜 관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사진, 영수증, 목격 기록 모두 명확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어요. 피고 이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피고 최민석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긴 걸까요? 이해 없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과 최민석의 변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 없다는 뜻이었죠.
그럼 이상으로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우연히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어, 도연아. 이겼어. 이겼네. 정말로.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여보, 이제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우연히 옆에 섰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만 남았어. 응, 그것도 금방 끝날 거야. 불륜이 인정됐으니까 재산 분할도 내가 유리해. 당당하게 받아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이요. 28년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도연아, 힘들지? 우연히 물었습니다. 응, 힘들어. 근데 잘한 것 같아. 이렇게라도 끝내는 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은 거야.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술집이었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8년이었어요. 긴 세월이었죠.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고, 어려운 시기도 함께 이겨냈고, 자식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하지만 끝은 이렇게 왔네요. 법정에서요. 차가운 판결문으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없었어요. 짐을 싸서 친정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의 글씨였죠. 여보, 정말 미안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28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어요.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네요. 부디 행복하세요. 항상 고마웠어요. 편지를 읽고 저는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산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겨울이 지나고 다시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산부터요.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천천히 제 속도로요.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었어요. 제 페이스대로 걸으면 됐죠.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가면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조금 높은 산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체력이 붙었어요.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죠.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북한산에 갔습니다. 수진이 다니던 그 산이었어요. 처음에는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산은 산일 뿐이니까요. 누가 다녔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르는 길에 등산객들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었어요.
다들 자기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죠.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요. 중간쯤 왔을 때 쉬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죠. 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옆에서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르는 중년 남자가 걱정됐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오세요? 아니요, 몇 번 왔어요. 요즘 취미로 등산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좋은 취미세요. 건강에도 좋고. 젊은 남자가 웃으며 올라갔습니다. 저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 힘으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혼자 먹는 김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햇살도 좋았고 바람도 시원했죠. 내려오는 길에 초보자로 보이는 중년 부부를 봤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천천히 내려가세요. 급하면 다쳐요. 제가 조언했습니다. 부부가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자주 오다 보면 익숙해져요. 등산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천히 내려갔어요. 아저씨는 자주 오세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와요. 좋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혼자 오세요? 네, 혼자요. 외롭지 않으세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외로운가요? 글쎄요. 처음엔 외로웠죠. 외롭진 않아요. 올라가면 정상이 있고 내려오면 평지가 있어요. 명확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하산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주말마다 산에 갔습니다. 가끔은 우연도 함께 갔어요. 둘이서 천천히 걸으며 얘기했습니다. 도연아, 요즘 표정 좋아졌어? 많이 회복된 것 같아. 우연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우연아,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저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생도 등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게 중요해. 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그리고 말이야, 혼자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가면 되니까. 거짓말하며 함께 걷는 것보다 훨씬 나아. 도연아, 넌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강해졌어. 우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어느 날 등산 중에 초보자 그룹을 만났습니다. 5, 60대 분들이었어요. 길을 헤매고 있었죠. 저기 실례지만 100군데 가는 길이 어디예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표지판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인데 헷갈리네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가면 다쳐요. 등산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저는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물었어요. 혹시 자주 오세요? 길을 잘 아시네요. 요즘 자주 와요. 우리 동호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동호회요. 순간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아니요, 저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아서요. 그래요? 그럼 혹시 초보자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다들 처음이라 어려워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씩이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저는 가끔 초보자들을 이끌게 됐습니다. 주말에 한두 번씩이요. 강요는 아니었어요. 제가 괜찮을 때만 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줄 수 있었죠. 여러분, 등산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어느 토요일 저는 초보자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바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천천히라도 올바른 길을 걸으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남들이 빨리 간다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등산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알게 됐죠. 등산이나 인생이나 비슷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산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서요. 제 속도로요. 창밖에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죠.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진실되게 살 겁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고요.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멀리 갈 수 있을 테니까요.